나이값 좀 해. 나이값 좀.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한번 가겠다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핀잔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 밤 10년 전 포기했던 그 여행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은빛의 시간과 함께하는 오늘의 사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아침 7시는 제게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입니다. 우리 집의 아침은 알람 소리가 아니라 남편의 칼날 같은 구두 소리로 시작되거든요. 30년을 한결같이 저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죽이고 국을 끓이고 남편의 흰 와이셔츠 깃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국물이 너무 맑으면 안 되는데 규찬 씨가 싫어할 텐데. 식탁 위에는 9첩 반상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남편 진규찬 씨를 위해 매일 아침 행주질만 서너 번을 하죠. 남편이 의자를 끄는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규찬 씨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국그릇을 살피더니 이내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국은 왜 이렇게 기름기가 많아? 소고기를 제대로 안 씻었나? 신경 써서 핏물 뺀다고 뺐는데 다시 끓여올까요? 됐어. 한번 어긋난 건 다시 해도 제 맛 안 나. 너는 30년을 해도 어쩜 변하질 않니? 성의가 없어, 성의가. 그 숟가락 소리는 마치 제 가슴에 박히는 못소리 같았습니다. 30년이에요.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제 이름 사연지는 이 집의 싱크대 물때와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저 국물이 미지근하고 와이셔츠 깃이 덜 세워진 실패한 그림자일 뿐이었죠. 미안하다는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오르다가 문득 화가 났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당신 입맛 맞추느라 제 입맛은 잊은 지 오래인데.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딸 아영이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반찬은 쳐다보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마시더니 대뜸 짜증부터 냈습니다. 엄마, 나 어제 입었던 가디건 어디 있어? 세탁소 맡겼는데. 아, 진짜. 엄마는 왜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해? 나 오늘 그거 입으려고 코디 다 짜놨단 말이야. 아영이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저를 투명인간 취급만 안 해줘도 살 것 같았는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보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인 단톡방이었어요. 미령이가 말했어요. 얘들아, 이번 주말에 우리끼리 바다나 보러 가자. 바람 좀 쐬고 오자. 기숙이가 말했습니다. 현진아, 이번엔 제발 안 된다고 하지 마. 우리 셋이 모이는 거 진짜 오래됐잖아. 바다가 마지막으로 언제였더라. 애들 어릴 때 튜브 불어주러 갔던 게 마지막이었나?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했었죠. 저는 가방까지 싸놓고 남편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규찬 씨는 그때 뭐라고 했더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의 여행? 당신 없으면 이 집 누가 돌보는데. 쓸데없는 생각 말고 정신 차려. 결국 저는 가방을 다시 풀었고 친구들에게 미안해, 다음에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1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알면 노발대발할 것입니다. 여편네가 집구석 비우고 어디를 싸돌아다니냐는 호통이 벌써 귀에 쟁쟁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장롱 깊숙한 곳,
낡은 가죽 지갑 속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하고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사연진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한 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영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자극적인 냄새가 진동하는 마라탕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제가 종일 공들여 끓여놓은 김치찌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나 밥 안 먹어. 마라탕 사왔어. 아, 진짜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엄마는 집에서 편하게 있으니까 내 마음 모르지? 편하게?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보이나 봅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무섭게 마라탕을 들이키는 딸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자기 짜증이나 받아내는 낡은 가구 같은 존재일까요? 나도 이름이 있었어, 아영아. 너희 아빠한테 무시당하기 전에는, 너한테 밥하는 사람으로 불리기 전에는. 밤이 깊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거실 바닥을 손가락으로 훑쳤어요. 먼지가 묻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옷을 벗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이번 주말 여행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을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규찬 씨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행? 집은 누가 보고? 당신 없으면 내 아침밥은 누가 차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나이값 좀 해, 나이값 좀. 나이값. 그 말이 제 가슴을 얼음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남편의 등 뒤로 문이 닫히고 저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서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갈게. 이번엔 꼭 갈게.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풀었던 그 여행 가방을 이번엔 끝까지 메고 나갈 거라고. 아니, 메고 나가야만 한다고. 그런데 그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메시지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현관문을 나설 때 발소리를 죽이는 건 습관이었습니다. 남편 규찬 씨가 깰까봐 혹은 깨어나서 어디 가느냐고 묻는 환청이 들릴까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습니다. 손에 든 작은 여행 가방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10년 전에도 이 가방을 들고 현관까지 왔었죠. 그때는 결국 다시 돌아갔지만 오늘은 달라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남편 허락 없이 가족 몰래 집을 나서는 거였으니까요. 괜찮아. 1박 2일이야. 금방 돌아올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집안의 무거운 공기보다는 훨씬 달콤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올 때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남편이나 딸이 창문을 열고 소리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약속 장소인 전세버스 앞에는 이미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령이는 화사한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고 있었고 기숙이는 학습지 가방 대신 커다란 꽃무늬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저를 본 친구들이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사연진. 너 진짜 왔네? 난 너 또 아침에 남편 밥 차려주느라 못 온다고 할 줄 알았어. 기숙이가 말했습니다. 미령이가 제 팔짱을 꽉 끼며 버스 계단으로 밀어 넣었어요. 오느라 고생했다, 얘. 일단 타. 오늘부터는 진규찬 마누라 아니고 그냥 사연진이야. 알았지? 버스 좌석에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르르릉, 부르르르릉.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벌써요? 벌써 깨어난 걸까요? 평소라면 7시에 일어나는 규찬 씨인데 왜 하필 오늘은? 평소라면 당장 전화를 받아 금방 갈게요. 미안해요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은 기숙이가 제 손등을 툭 쳤습니다. 받지 마. 오늘 받으면 너 평생 못 나가.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이제는 딸 아영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아빠 화났어. 빨리 들어와. 양말. 제가 없으니 양말조차 못 찾는 거였죠.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디 있어? 집에 왜 없어? 전화 안 받으면 경찰 부른다. 남편의 문자였습니다. 경찰?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여행 한번 가겠다고 나갔다고 경찰을요? 화면 속 글자들이 저를 잡아먹을 듯이 일렁거렸습니다. 문자는 계속 쏟아졌어요. 사연진, 장난 아니야. 당장 집 들어와. 엄마 진짜 어디야? 아빠가 미쳤어. 집안 난리 났어. 이거 보고도 안 오면 너 각오해.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핸드폰 옆면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 위에 전원 끄기 버튼이 떴어요. 이걸 누르면 저는 이 집의 유령에서 현실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큰 사고를 치는 걸까요? 현진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미령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눈을 질끈 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꺼졌어요. 검게 변한 화면 속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겁에 질려 있지만 입가에 아주 작은 경련 같은 미소가 걸린 낯선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껐어. 진짜 껐어. 제 말에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 잘했어. 현진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버스가 털털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멀어지고 고속도로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이 길은 남편의 고향에 가거나 시댁 어른들을 뵈러 갈 때만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차창 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핸드폰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친구들의 수다 소리와 고속도로의 엔진 소리가 차올랐어요. 기숙이가 가방에서 삶은 달걀과 사이다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현진아, 저기 봐. 하늘 진짜 파랗다. 너 저런 거 본 적 있어? 정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와이셔츠 깃을 세우느라 딸아이의 마라탕, 그릇을 치우느라 한 번도 올려다보지 못했던 하늘이었어요. 그러게, 진짜 파랗네. 꼭 누가 물감을 쏟아놓은 것 같아. 사이다에 톡 쏘는 탄산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전원을 끄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나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귓가에는 여전히 나이값 좀 해라는 환청이 맴돌았습니다. 얘들아, 나 잘한 거 맞지? 나중에 돌아가면 나 진짜 쫓겨나는 거 아니겠지? 불안해하는 제 어깨를 미령이가 감싸 안았습니다. 쫓겨나면 어때?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현진아, 너 오늘 처음으로 누구한테 허락 안 받고 내 발로 나온 거야. 그것만으로도 넌 이미 이긴 거야. 미령의 말에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멀리서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의 전원을 켠 기분. 무서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발끝부터 차올랐습니다. 저는 검게 죽은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귓가로 스쳐가는 바람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강원도 삼척 바다는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운동화 속으로 파고드는 모래 아래 감촉이 생경했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자유인지 파도가 발등을 적실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진아, 여기 봐봐. 사진 찍어줄게. 미령이가 최신형 핸드폰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V를 그렸어요. 남편 규찬 씨 앞에서는 늘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았는데 이곳에선 누구도 저에게 국물 온도를 따지거나 셔츠 얼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해변 횟집에 앉아 낮술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알싸한 소주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니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현진아, 너 오늘 얼굴 완전 피었다. 10년은 젊어 보여. 기숙이가 말했습니다. 미령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러게. 그 집에서 얼마나 죽어 지냈으면. 아, 진짜 속 시원하다. 하지만 술 기운이 오르자 참았던 궁금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밥 한 끼 제 손으로 못 차려 먹는 남편, 그리고 양말 하나 제자리에 못 두는 딸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결국 저는 가방 깊숙이 처박아뒀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원 켜지 마, 현진아. 켜는 순간 지옥 시작이야. 기숙이가 경고했지만 제 손은 이미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로딩 화면이 지나고 수백 개의 메시지 알람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남편의 부재중 전화 100통,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불꽃 튀는 대화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언제 와? 배고파 죽겠어. 내 엄마 미쳤나 보다. 전화도 안 받고. 아영아, 대충 시켜 먹어라. 아, 진짜 짜증나.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밥 먹을 거 일도 없네. 그냥 마라탕 시켰어. 아빠도 먹어. 그리고 1시간 전 딸아이가 올린 사진 한 장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여놓은 김치찌개 냄비는 싱크대에 처박혀 있고 그 옆 식탁에는 빨간 마라탕 국물이 튄 일회용 용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그 밑에 달린 딸의 메시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없으니까 집구석이 쓰레기통이네. 엄마는 대체 이 시국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뭐 하는 거야?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아이의 엄마로 산 게 아니었어요. 밥하고 치워주는 가사 도우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령이가 제 핸드폰을 가로채 내용을 확인하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현진아, 너 이거 보고 또 집에 간다는 소리 하기만 해봐. 얘네들은 내가 없어야 내 소중함을 알아. 마라탕? 지들이 시켜 먹으면 됐지. 그걸 왜 너한테 짜증을 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술 기운이 확 달아나며 머리가 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메시지를 위로 올리다가 이상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남편이 제게 보낸 게 아니라 남편이 누군가에게 받은 사진이 단톡방에 잘못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예약 확인서였어요. 날짜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월 1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예약 인원은 2명. 제 생일날 남편은 저한테 미역국도 안 끓여줬어요. 그날 아침에도 제가 국을 끓이고 밥을 차렸죠. 저녁엔 남편이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었고요. 숙소 근처의 고즈넉한 카페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바다내음 섞인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가족 단톡방의 잔상은 여전히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미령이가 억지로 제 손에 쥐어준 시원한 에이드 한 잔이 뜨거워진 속을 조금은 식혀주었습니다. 그 레스토랑 영수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생일날 2인분 예약. 아니야, 분명 오해일 거야. 그냥 회사 사람이랑 먹은 거겠지. 그렇게 애써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려 애쓰던 일행이 저희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희와 비슷한 연배의 남성 3명이었습니다. 아웃도어 복장이 아니라 제법 깔끔한 린넨 셔츠를 입은 분들은 여느 아저씨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실례합니다. 저희 셋이 나온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장 인상이 선해 보이는 분이 카메라를 내밀었습니다. 기숙이가 흔쾌히 일어나 셔터를 눌러주었습니다. 여행 오셨나 봐요. 보기 좋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유, 아줌마들이죠. 뭐라고 제 자신을 깎아내렸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령이가 특유의 넉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희도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에요. 다들 이름이 있는데 평생 누구 엄마로만 살다가 이제야 이름 좀 불러보자고 나왔네요. 여기는 현진이, 저는 미령이에요. 그러자 그 동년배 남자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현진 씨라고 하시는군요. 이름이 참 고우시네요. 현진 씨, 저희는 은퇴하고 이제야 서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값 하라는 소리 대신 내 이름값 하며 살고 싶어서요. 현진 씨, 이름이 참 고우시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규찬 씨 입에서 나온 제 이름은 늘 타박의 시작이었어요. 현진아, 국이 짜다. 현진아, 옷장에 먼지 있다. 현진아, 나이값 좀 해. 그에게 제 이름은 그저 가사 도우미를 부르는 벨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딸 아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부를 땐 늘 엄마였죠. 친구들한테 제 얘기를 할 땐 우리 엄마가였고요.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불러준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이 낯선 이는 제 이름을 아주 정중하고 귀하게 불러주었어요.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누구의 아내인지 묻기도 전에 오직 제 이름 석자에 예우를 갖춰준 거죠. 고마워요.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셔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들키지 않으려 에이드 빨대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늘 김부장, 김상무로만 불렸는데 이제는 그냥 김동욱으로 살고 싶더라고요. 현진 씨도 그런 마음 아니신가요? 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렸던 진규찬의 아내, 아영이 엄마라는 거대한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분들은 짧은 인사를 남기고 장비를 챙겨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분들은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숨소리를 확인하는데 저는 왜 그동안 집이라는 좁은 어항 속에서 숨이 막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까? 현진아, 들었지? 현진 씨래. 너 아직 안 죽었다, 얘. 기숙이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장난을 쳤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어요. 문득 가방 속에 죽어있는 핸드폰이 생각났습니다. 그 검은 화면 속에는 여전히 저를 보호자나 식모로 부르는 이들의 아우성이 가득하겠지만 지금 제 앞에 바다는 저를 사연진이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싫어해서 화장대 구석에 처박아뒀던 빨간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이었나요? 백화점에서 제가 이 립스틱을 샀을 때 남편이 뭐라고 했죠? 당신 나이에 무슨 빨간 립스틱이야. 창피하게.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식재료나 사.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 립스틱을 화장대 맨 아래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성껏 입술에 펴발랐습니다. 카페 창문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거울 속의 여자가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빨간 입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화장을 한 순간이었어요. 오, 우리 현진이 완전 다시 살아났네. 그래, 그렇지. 너 원래 이쁜 애였잖아. 미령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근데 현진아, 너 진짜 그 레스토랑 거는 어떻게 할 거야? 돌아가서 물어볼 거야? 기숙의 물음에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 제 생일날. 2인분. 솔직히 물어보기가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 바람이라면? 30년을 함께 산 세월이 거짓이었다면?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제게 나이값 하라던 남자가 제 생일날 다른 누군가와 비싼 식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요. 바람이든 아니든 그건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립스틱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물어볼 거야. 그게 뭐든 간에 이제 저는 속지 않을 거야.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입술의 빨간색이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바다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본 노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보려고 본 노을이었어요. 그동안은 저녁 준비하느라, 설거지하느라, 남편 퇴근 시간 맞추느라 노을 따위는 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노을을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제가 립스틱을 바르고 싶으면 바르는 거고요. 제 이름을 부르고 싶으면 부르는 겁니다. 사연진. 저는 사연진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로 돌아가서 물어봐야 할 건 레스토랑 영수증만이 아니라는 거요. 숙소로 돌아온 저희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제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령아, 이번 여행 진짜 고마워. 너 덕분에 숨통이 트인다. 하지만 미령의 얼굴은 어딘가 그늘져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 경비를 고민도 없이 턱 내놓았던 미령이었는데 말이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 미령이 갑자기 가방에서 두툼한 통장 하나를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현진아, 기수가. 너희 이 돈이 어디서 난 건지 궁금했지? 미령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술잔을 만지던 기숙의 손이 멈췄고 저도 숨을 죽였습니다. 미령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거 우리 남편이 나한테 준 입막음용 돈이야. 그 인간 지금 딴 여자랑 살림 차린 지 3년째야. 나한테는 가족들에게 비밀로 해달라면서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말고도 돈을 더 보내더라. 애들 혼사 앞두고 이혼 소리 안 나오게 입 닥치고 살라는 거지. 충격이었습니다. 미령의 남편은 동창 모임 때마다 미령을 끔찍이 아끼는 척 연기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희는 미령네 부부를 보면서 역시 미령이는 복도 많아라고 부러워했었는데 미령은 통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바보니? 다 알고 있었어. 3년 전부터 눈치챘어. 그 인간이 주말마다 골프 간다더니 SNS 위치 추적해 보니까 여자 집 근처 아파트였거든.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지.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설마 했어. 그런데 미령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 인간이 나한테 딱 잘라 말하더라. 이혼은 안 할 거다. 애들 결혼 전까지는 당신만 조용히 있어주면 돈은 충분히 줄게.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바람 피운 거 알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이러는 거야. 미령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빼곡했어요. 3년이면 7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내 값이래. 30년 함께 산 아내의 입을 막는 값이. 그 인간은 밖에서 그 여자랑 스테이크 썰고 나는 집에서 혼자 식은 밥 물 말아 먹으면서 이 돈 모았어. 나도 너희처럼 여행 가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돈이라도 안 쓰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 더러운 돈 펑펑 써버려야 내가 숨을 쉴 것 같아서 너희 부추겨서 나온 거야. 미안해. 너희한테도 거짓말한 것 같아서. 미령은 결국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이가 말없이 미령을 끌어안았고 저 역시 미령의 떨리는 어깨 위로 손을 얹었어요. 미령아, 난 너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아껴주는 줄 알았는데. 제 말에 미령이 젖은 얼굴을 들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행복? 현진아, 너나 나나 뭐가 다르니? 내 남편은 너를 집 지키는 개처럼 부려먹고 내 남편은 나를 박제된 인형처럼 돈으로 묶어두는 건데 우리 둘 다 그 집구석에서 이름 잃어버리고 사는 건 똑같아. 미령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규찬 씨는 셔츠 깃이 구겨졌다고 저를 닥달하며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유지하려 했고 미령의 남편은 돈을 던져주며 자신의 부도덕함을 가리려 했어요. 형태만 다를 뿐 저희는 각자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나 결정했어. 미령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 돌아가면 그 인간이랑 끝낼 거야. 이 돈 받아 챙기면서 사모님 소리 듣는 오미령 말고 그냥 내 이름 석자 지키면서 살 거야. 미령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도 그럴 거지? 너도 그 집 식모 노릇 이제 그만할 거지? 현진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제라도 우리 이름으로 살자. 늦지 않았어. 미령의 젖은 눈동자가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남편 규찬 씨의 독설과 딸 아영의 무심함이 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 생일날에 그 레스토랑 영수증도요. 친구의 처절한 고백은 역설적으로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도끼를 깨웠습니다. 그래, 미령 말이 맞아. 형태만 다를 뿐 저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갇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완벽주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는 돈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저희는 더 이상 그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 미령아. 나도 끝낼 거야. 30년 동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 그 집에서 이제는 나도 나를 찾을 거야. 제 말에 미령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기숙도 저희 두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남편도 나를 애들 뒷바라지 기계로만 봐. 학습지 선생 월급 다 애들 학원비로 쓰고 내 옷 한 벌 못 사는데도 고마운 줄 모르더라. 나도 이번 여행 끝나면 내 통장 만들 거야. 내 이름으로. 세 명의 손이 포개진 그 순간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눴고 서로의 용기가 되어줬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피눈물 섞인 돈으로 산 양주를 나눠 마시며 저희는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지옥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새벽 3시쯤 미령이 핸드폰을 켜더니 남편에게 단 한 줄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입금은 안 받을게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그 문자를 보낸 미령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돌아가서 진짜로 끝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희가 절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리라는 사실을요. 미령이의 고백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저희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숙소 근처 이름난 식당을 찾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수저 들면 기운이 날까 싶어서였어요. 아줌마, 여기 갈비탕 3인분이요. 기숙이가 큰 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어젯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인지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나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됐거든요. 식당은 점심시간이라 북적였습니다. 저희 옆 테이블에는 20대로 보이는 청년 셋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저희가 자리에 앉을 때부터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 진짜 아줌마들 목소리 대박 크네.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여기까지 왜 나와서 난리야? 낮게 읊조리는 소리였지만 저희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박혔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미안해요라며 기를 죽였겠지만 어제의 울분이 가시지 않은 기숙이가 먼저 젓가락을 탁 놓았어요. 학생들, 우리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밥 좀 먹겠다는데 말이 너무 심하네요. 기숙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하나가 비아냥거리며 비웃음을 날렸어요. 아니, 아줌마. 시끄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적당히 좀 하고 가시라고요. 여기 아줌마들 전용 식당 아니거든요. 그 웃음 속에는 저희를 향한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의 식모로 자식들의 뒷바라지 기계로 살다가 간신히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왔는데 이곳에서조차 저희는 민폐 끼치는 아줌마일 뿐이었어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조용히 있던 미령이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통장을 내던지며 울던 그 처절한 눈빛이었어요. 우리도 이름 있고 돈 내고 밥 먹으러 온 손님이야. 당신들 부모님도 밖에서 이런 취급받으면 좋겠어? 미령이 목소리를 높이자 청년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아줌마가 지금 반말해? 나이 처먹고 예의도 없네. 이래서 꼰대들이. 꼰대? 우리가 꼰대? 기숙이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말리려고 했지만 제 안에서도 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요.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딸한테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존중받지 못한 채 살아온 분노가요. 학생, 우리도 당신들 나이대가 있었어요. 청춘도 있었고 꿈도 있었어요. 근데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밥하고 빨래하느라 다 잊고 살았죠. 그런 우리한테 시끄럽다고? 민폐라고? 제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웃으면 안 돼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청년 하나가 비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저희를 찍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찍어서 SNS에 올려야겠다. 요즘 아줌마들 수준 디귿디귿 이러면서 조회수 대박 나겠는데? 순간 미령이가 그 청년의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너 지금 우리 동의도 없이 찍었어? 이거 초상권 침해야. 아, 진짜. 나요, 아줌마. 남의 폰 빼앗는 게 어디 있어. 청년이 미령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미령이 뒤로 휘청거렸고 기숙이가 미령을 붙잡으려다 함께 식탁에 부딪혔어요. 쨍그랑 갈비탕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 기숙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국물이 튀어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기숙아,
저는 기숙이를 부축했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고 식당 주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니, 손님들, 무슨 일이에요? 아줌마들이 먼저 시비 걸었어요.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먼저 우릴 모욕했잖아. 미령이 맞받아쳤어요. 신랑이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기숙이 손의 화상은 점점 더 심해 보였고 청년들은 핸드폰으로 저희를 계속 찍어댔어요. 경찰 불러야겠어요. 식당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빠행 빠행 빠행.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원도 어느 낯선 경찰서 사무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은 저희 셋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귀찮다는 듯 조서를 꾸미며 물었어요. 아주머니들 연락받을 보호자 없어요? 남편분들 번호 좀 대보세요. 보호자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저희는 여전히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저는 끝까지 전원을 켜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의 남편과 미령의 남편에게 연락이 갔고 그들이 경찰서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기숙의 남편이 먼저 왔습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짓이야? 집에서 애들 챙겨야지. 왜 여기서 난리야? 기숙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친구의 떨리는 어깨를 봤어요. 다음으로 미령의 남편이 왔습니다. 멀쩡하게 차려입은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미령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3년째 딴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으면서 아내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 행세를 하는 그 위선이 역겨웠어요.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제 남편 규찬 씨였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사정을 묻기는커녕 제 앞에 서서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야, 사연진, 너 미쳤어? 집구석에나 있지. 왜 여기까지 기어나와서 망신이야? 너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돼? 경찰서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남편은 식당 청년들보다 더 잔인한 말로 저를 난도질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도 나가고 이제 경찰서까지 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철이 없어? 제 뺨은 수치심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보호해야 할 아내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완벽한 평판을 갉아먹는 망신스러운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가 다쳤는지 아픈 건 아닌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체면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굴욕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리라는 사실을요. 경찰서 안의 차가운 공기가 남편의 고함으로 찢어졌습니다. 규찬 씨는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저를 문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어요. 이거 나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귀를 의심한 듯 눈을 부릅뜨며 더 큰 소리로 윽박질렀어요. 뭐? 이게 지금 어디서 감히 손을 뿌리쳐? 너 제정신이야? 당장 안 따라와? 그는 다시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목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 고통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온 건 제 안에 차오른 서늘한 분노였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남편에게 끌려 차에 탔습니다. 미령과 기숙이도 각자의 남편 차에 실려갔어요. 헤어지기 전 미령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진아, 힘내. 우리 약속 잊지 마. 네. 잊지 않을게요, 미령아.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낯익은 차 2대가 더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차였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차도요. 들어가.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형님, 와 계셨어요? 제가 인사를 하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안 올 수 있나? 우리 며느리가 경찰서까지 갔다는데,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켰다는데 말이야. 남편이 제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탁! 그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섰고 남편은 제 뒤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대1 구도였어요. 현진아,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시누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집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더니 급기야 식당에서 싸우고 경찰서까지 갔다며? 너 정신 차려.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친구들이랑 여행 온 건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소파 팔걸이를 탁 쳤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 30년을 우리 집에서 먹여 살렸는데 은혜도 모르고 이게 뭐야? 남편 허락도 안 받고 집 나가고 전화도 안 받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30년을 먹여 살렸다고요? 제가요? 제가 먹여 살림을 받았다고요? 어머니, 저는 30년 동안 이 집 살림을 했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시집 와서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며느리 도리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규찬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으로 쏘다니고. 내가 지금 체면이 있어서 그러니?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현진아, 우리 오빠 성격 내가 잘 알잖아. 완벽주의라서 그래.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 여행 한 번 못 가는 게 그렇게 억울해?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요? 30년을 참았는데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요? 그리고 경찰서는 또 뭐야? 우리 집안에 경찰서 간 사람이 어디 있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 다 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장 규찬이한테 무릎 꿇고 빌어. 그리고 다신 이런 짓 안 하겠다고 약속해. 무릎을 꿇으라고요? 제가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남편이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해. 당장. 이번에 용서 안 하면 너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시누이를 차례로 봤어요. 이 사람들 눈에 저는 뭐였을까요? 3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뭐였을까요? 밥하는 기계, 청소하는 로봇, 아니면 그냥 투명인간? 나랑 이혼해줘요. 거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이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신 멀쩡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신이 또렷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당신 집 식모였어요. 당신 와이셔츠 깃세우고, 당신 밥 차리고, 당신 먼지 닦고. 근데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본 적 없죠. 저는 그냥 당신 완벽한 세계를 유지하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이게 미쳤나?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30년 먹여 살려놓으니까 배은망덕하게. 너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살 건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30년 동안 이 집 며느리였지만 단 한 번도 며느리로 대접받은 적 없어요.
저는 어머니한테도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이것이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규찬 씨, 저는 남편을 다시 쳐다봤어요. 제 생일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누구랑 식사하셨어요? 2인분 예약하셨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회사 사람이라고 하실 거예요? 거래처 사람이라고? 그럼 왜 제 생일날이었어요? 왜 저한테는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밤늦게 들어오셨어요? 현진아, 그건 정말 오해야. 정말 회사 팀장이랑 거짓말 마세요. 30년 동안 거짓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 말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람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30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생일에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비싼 식사를 대접하셨죠. 거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규찬 씨, 저는 이제 당신 집 식모 안 할 거예요. 당신 체면 세워주는 인형 노릇도 안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사연진으로 살 거예요. 당신 집 지키는 개가 아니라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마음대로 휘둘렀던 그의 권위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현진아, 너 정말 이혼할 거야? 너 나가면 어디서 살 건데? 돈은 있어?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친정 언니가 작은 방 하나 구해주기로 했어요. 사실 친정 언니한테 아직 연락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언니가 도와줄 거라고. 그리고 설사 도와주지 않더라도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거라고. 너 후회할 거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는 제가 할 거예요. 30년을 당신 옆에서 저를 잃어버리고 산 거리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법원에서 받아보실 거예요. 그리고 진규찬 씨, 제 핸드폰 번호 바꿀 거니까 찾지 마세요. 사연진, 당장 서.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30년간 제 발목을 잡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연진, 넌 아무것도 못해. 돌아올 거야.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찬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지금 시간 있어? 할 말이 있어. 그리고 다음으로 미령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령아, 나 해냈어. 이혼 선언했어. 몇 초 후 미령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우리 해냈어, 현진아.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사연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친정 언니가 마련해준 작은 원룸의 창문을 열자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5평 남짓한 이 작은 공간은 30년을 살았던 그 넓은 아파트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짧게 자른 단발머리, 그리고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바르는 빨간 립스틱. 오늘은 이혼 조정 2차 기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령이었습니다. 현진아, 오늘 법원 가는 거지? 나랑 기숙이도 응원하러 갈게. 끝나고 우리 점심 먹자. 고마워, 미령아. 너는 이혼 언제 성립돼? 다음 달. 그 인간이 위자료 깎아달라고 난리지만 변호사 선생님이 딱 받아낼 거래.
3년치 바람 증거 다 있으니까. 미령의 목소리는 6개월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가방 속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재산분할 청구서, 그리고 지난 30년간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정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남편 규찬 씨는 이혼 조정 1차 때 이렇게 말했었죠. 당신이 집안일 한 건 당연한 거고 돈은 내가 벌었으니 재산의 30%만 주겠소. 30%라고요? 30년을 함께 산 세월의 값이 30%라고요? 하지만 변호사 선생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현진 씨, 요즘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30년이면 최소 50%는 받아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조정실 앞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현진 씨, 남편이 저를 현진 씨라고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오늘 조정 잘 마무리합시다. 제 변호사님께서 다 준비하셨을 거예요. 제 말에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진 씨, 우리 정말 이래야 해요?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6개월 전에도 같은 말씀하셨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저희를 불렀어요. 진규찬, 사연진 씨 부부 들어오세요.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의뢰인께서 재산분할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40%라고요? 여전히 제 30년을 40%로 평가하는군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30년간의 가사노동, 육아, 시댁 봉양을 고려하면 최소 50%는 받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진규찬 씨의 부정행위 정황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무슨 소리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바로 그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생일날 고급 레스토랑 2인분 예약. 그런데 그날 의뢰인은 집에 혼자 계셨습니다. 진규찬 씨, 누구와 식사하셨습니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회사 여직원이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저녁 먹은 거예요. 순전히 업무였어요. 업무 저녁을 의뢰인 생일날 하셨습니까? 그것도 20만 원짜리 프렌치 레스토랑에서요? 조정위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진규찬 씨, 이 부분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부인 생일날 부인은 집에 혼자 두고 여직원과 고급 식사를 하셨다는 건데요. 아니, 정말 오해입니다. 정말 업무였다니까요. 남편이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조정위원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결국 조정 비율은 50%로 결정됐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약 5억, 그중 2억 5천이 제 몫이었어요.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제 뒤를 쫓아왔어요. 현진 씨, 그 식사는 정말 오해예요. 정말 회사 일이었어요.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마 정말 회사 일이었겠죠. 바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변호사를 시켜서? 중요한 건 바람이 아니에요, 규찬 씨. 중요한 건 당신이 제 생일을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 생일날 저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회사 여직원이랑은 비싼 식사를 했다는 거죠.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결혼 생활이었어요. 저는 당신한테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사람이 아니었죠.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잘 사세요, 규찬 씨.
이제 당신 밥은 당신이 차리시고 당신 와이셔츠는 당신이 다리세요. 법원을 나서자 미령과 기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50% 받아냈어. 제 말에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래, 잘했어. 셋이서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삼겹살집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쏜다. 우리 현진이 이혼 성공 기념. 미령이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기숙이도 한 잔 부어 제 앞에 놓았어요. 현진아, 우리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다. 건배.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근데 현진아, 너 요즘 뭐하고 지내? 기숙이 물었습니다. 편의점 알바하고 있어.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시급은 적지만 나쁘지 않아. 편의점? 너 그 나이에? 응. 처음엔 창피했어. 젊은 애들이랑 똑같이 어서 오세요 하는 게. 근데 지금은 괜찮아. 내가 번 돈으로 내 밥 사 먹으니까. 누구 눈치 안 보고. 사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서 일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계산기 다루는 것도 서툴렀어요. 젊은 점장님한테 혼나기도 했죠. 하지만 월급날 제 통장에 찍힌 86만 원을 봤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하기로 했어. 거기는 시급이 좀 더 좋거든. 그리고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제빵 자격증 따려고 학원도 등록했어. 제빵? 응. 어렸을 때부터 빵 만드는 거 좋아했거든. 결혼하고는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이제라도 배워보려고. 미령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진아, 넌 정말 대단해. 나도 용기 내야겠다. 나도 뭔가 배워야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딸 아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아영아. 엄마 나야. 엄마 전화번호 바뀌어서 법원에서 아빠한테 물어봤어.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 아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진짜 미안해.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엄마 없이 살아보니까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나 집에서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겠어.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아빠랑 싸웠어. 아빠가 엄마 욕하는 거 듣고 화나서. 엄마는 30년 동안 우리 위해 살았는데 아빠는 엄마를 한 번도 고마워한 적이 없잖아. 아영아.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어디 사는지 알려줘. 내가 찾아갈게. 나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영아, 엄마도 보고 싶어?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자.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응. 고마워, 엄마.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미령과 기숙을 봤습니다. 친구들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딸이 연락했구나? 응. 사과하고 싶대. 잘됐다, 현진아. 우리는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별이 보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배경화면은 강원도 바다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새로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치마를 입고 찍은 사진, 제빵. 학원 첫날 밀가루 묻은 손으로 찍은 사진, 미령, 기숙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의 앨범에는
저의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도 새벽 6시에 일어나 편의점으로 가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괜찮아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와이셔츠 깃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제 앞치마를 입는 거니까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진, 제 이름입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사연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입니다. 오늘 사연의 현진 씨처럼 용기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은빛의 시간 감사합니다.